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말이 우습소? 설화당의 목소리가 낡은 초가지붕을 흔들었다. 그 혼처는 절대 들이지 마시오. 김대감댁 제사불이 꺼질 수도 있다 했소이다. 조선 후기 경기도 안성. 비탈진 골목 끝에 자리한 설화당 무당집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까지 번졌다. 아낙네들은 우물가에서 고개를 돌리고 장사치들은 짐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다. 설화당의 말이라면 함부로 흘려들을 수 없었다. 향냄새 자욱한 방 안, 고시 부인은 두 손을 떨며 무릎을 모았다. 안성에서 땅으로 이름난 김대감 댁의 안주인이지만 설화당 앞에만 서면 어린아이처럼 작아지곤 했다. 정말 그리 큰 화가 따르겠소? 고시 부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설화당은 눈을 가늘게 뜨고 북채를 바닥에 툭 내려놓았다. 손톱에는 붉은 봉순물이 말라붙어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채 사이로 매서운 눈빛이 번뜩였다. 내가 괜히 입을 여는 줄 아시오? 설화당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지난번 대감마님 병환 때도 의원들이 다 손 놓았을 적에 누가 살 길을 열어주었소? 그 말에 고시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다. 몇 해 전이었다. 김대감이 갑자기 쓰러져 숨이 끊어질 듯 헐떡이던 날. 안성의 의원들이 줄줄이 다녀갔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밤마다 숨소리가 가늘어질 때마다 집안 식구들은 혼백상을 준비해야 하나 두려워했다. 그때 설화당이 불러들인 치성이었다. 밤새도록 푸닥거리가 이어지고 북소리가 새벽을 깨우던 다음 날. 거짓말처럼 김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약 한 첩 먹지 않고 침 한 대 맞지 않았는데도 고시 부인의 마음이 설화당에게 완전히 붙들린 것은 그날 이후였다. 알겠소. 보살이 시키는 대로 하겠소이다. 고시 부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더 이상 물을 말이 없었다. 며칠 뒤 김대감 댁 사랑채. 대감마님, 한양에서 혼처가 들어왔다 하옵니다. 하인이 조심스레 전가를 올리자 고시 부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래, 가문은 어떠하더냐? 글공부로 이름난 집안이라 하옵니다. 문중에서 벼슬아니가 여럿 나왔다 들었사옵니다. 얼굴은? 단정하다 하옵니다. 그날 저녁 사주단자가 설화당 무당집으로 보내졌다. 향냄새 자욱한 방 안. 설화당은 북끝으로 천천히 사주를 짚어 내려갔다. 내 기둥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으며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윽고 북채를 탁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고시 부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왜 그러시오? 사주가 맞지 않소이다. 기운이 서로 잡아먹는 팔자요. 혼례를 강행하면 집안에 탈이 이어질 것이요. 그 말 한마디에 혼처는 물거품이 되었다. 며칠 뒤 또 다른 사주단자가 들어왔다. 이번엔 부잣집 딸이었다. 시집살이 걱정 없을 만큼 혼수도 넉넉하다고 했다. 그러나 설화당의 답은 같았다. 이건 더 흉하오. 어인일이옵니까? 살이 겹쳐 들었소. 이런 팔자는 혼인 후 3년 안에 둘 중 하나가 반드시 죽어나간다 했소이다. 고시 부인의 손이 떨렸다. 그렇게 몇 번이고 혼처가 깨졌다. 안성장터에서는 슬슬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다. 김대감 댁 첫째 도련님, 팔자가 세다더라. 귀신이 붙었나 보지 뭐. 무당 말만 듣고 혼처를 자꾸 거절한다더라. 고시 부인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다. 그때였다. 설화당 보살이 향을 꽂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아주 괜찮은 처자를 하나 알고 있소이다. 고시 부인이 번쩍 고개를 들었다. 한양에서 사는 처녀인데 마음씨도 곱고 인물도 단정하다 하더이다. 무엇보다 팔자가 참 기라오.
정말이요? 그래서 말인데 아드님과 사주를 맞춰볼 생각은 없으시오? 며칠 뒤 두 사람의 사주가 마주 놓였다. 설화당의 눈이 번뜩였다. 기가 막히오. 예? 이 아이가 이 집에 들어오면 김대감 댁에 복덩이가 굴러 들어오는 격이오이다. 고시 부인의 입이 벌어졌다. 그게 사실이요? 내 평생 이런 궁합은 처음이오. 지체하지 마시고 당장 혼담을 정하시오. 며칠 뒤 초여름 볕이 기와지붕 위에 내려앉던 날 한양에서 내려온 가마가 김대감댁 대문 앞에 멈춰섰다. 붉은 장막이 거치자 수수한 옷차림의 한 처녀가 조심스레 발을 내딛었다. 소녀 향미라 하옵니다. 부디 잘 부탁드리옵니다. 말끝이 부드럽고 얘가 반듯했다. 얼굴은 화사하지 않았으나 정갈하고 단정했다. 고시 부인은 그 자리에서 마음이 놓였다. 그래. 얼굴도 고우니 집안이 환해지겠구나. 며칠 지나지 않아 혼례가 치러졌다. 붉은 초롱불이 마당에 줄지어 달리고 북소리가 안성마을을 흔들었다. 첫째 아들 준호는 신부를 바라보며 연신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향미 또한 남편 곁에 서면 말투가 한결 더 공손해졌다. 서방님, 오늘은 약차를 조금 더 드시는 게 좋겠사옵니다. 살뜰히 챙기는 모습에 김대감도 고개를 끄덕였고 고시 부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역시 그 보살이 용하긴 용하다니까.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러했다. 그러나 안채문이 닫히고 사람들 눈이 사라지면 그녀의 얼굴이 슬쩍 달라졌다. 거기 물은 아직도 안 데웠느냐? 여종이 허둥대며 달려오자 향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가 마님이냐? 네가 마님이냐? 눈치껏 움직이지 못할까? 조금 전까지 공손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둘째 아들 준식이 과거의 급제에 진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이 안성장터를 뒤흔들었다. 이제 준식이만 장가 보내면 되겠구나. 그러나 사주단자가 설화당 무당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결과는 같았다. 이건 안 돼요. 여자가 너무 세요. 이런 팔자는 남편 길을 다 빨아먹는다 했소이다. 혼처가 줄줄이 끊겼다. 그때였다. 설화당이 북채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하나 알아봐 줄까 하오. 얼마 전 울먹이며 찾아와 신세 한탄을 늘어놓던 안악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다. 며칠 뒤 설화당은 외딴 마을의 초가집을 찾았다. 글만 읽는 선비 남편, 품팔이로 겨우 버티는 집안, 시집 못 간 딸 하나. 이 집이면 딱이네. 김대감 댁 아시지요? 예? 과거 급제한 둘째 아들 준식 도련님 말이요. 그 집과 인연을 맺어볼 생각 없으시오? 안악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며칠 뒤 김대감 댁 사랑채. 김대감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인, 너무 그 무당 말만 믿는 것 아니요? 고시 부인이 고개를 들었다. 허나 그 무당말이 귀신같이 맞는 건 대감마님도 아시잖소. 준식이 조심스레 말했다. 저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때 향미가 부드럽게 웃었다. 하지만 설화당이 용하긴 한가 봅니다. 저도 그 인연으로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준호가 강정을 씹으며 웃었다. 그건 맞지. 우리 각시를 얻었으니 말이오. 사랑채의 웃음이 흘렀지만 김대감의 눈빛만은 어딘가 무거웠다. 며칠 뒤 혼사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었다. 혼례일 이틀 전 김대감 댁 안채는 분주했다. 혼례 준비로 하인들이 오가고 부엌에서는 떡을 찌는 김이 피어올랐다. 고시 부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향미를 불렀다.
며느라, 신부 집안이 형편이 그리 어렵다는데 괜찮겠느냐? 향미는 부채질을 하며 느긋하게 웃었다. 어머님, 설화당이 점지한 인연인데요. 팔자가 좋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야 그렇지만 인물이 별 볼 일 없다는 소문도 들리고 이리저리 걱정이 되는구나. 그게 어찌 큰일이옵니까? 사람을 보는 것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온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향미는 속으로 생각했다.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으면 더 좋지. 내가 다루기 편할 테니. 홀레날 아침. 초여름 햇살이 기와 끝을 붉게 물들이던 시각. 신부 가마가 대문 앞에 멈춰섰다. 마당에 모인 식구들과 하인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붉은 장막이 천천히 걷히고 수줍게 고개를 숙인 신부가 발을 내딛었다. 그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다. 신부의 얼굴이 붉은 족두리 아래로 살짝 드러났다. 눈썹은 버들잎처럼 가늘고 피부는 백옥같이 희었다. 입술은 홍화 물들인 듯 붉고 코는 오똑했다. 하인 하나가 그만 입을 떡 벌렸다. 고시 부인도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어머나! 신부는 예를 갖추어 공손히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인사드립니다. 하복자라 하옵니다. 부족하오나 배우며 살겠습니다. 목소리마저 맑고 뚜렷했다. 가난한 집안이라 했건만 선비 집안의 말씨가 그대로 배어 있었다. 한쪽에 서 있던 향미의 얼굴이 굳었다. 눈이 커지고 무의식 중에 침을 꿀꺽 삼켰다. 뭐야, 인물이 별 볼 일 없는 계집이라더니 아니잖아. 준식은 신부를 보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혼례 내내 눈을 떼지 못했다. 김대감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허허, 참 복스럽게 생겼구나. 우리 집안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소. 고시 부인도 환하게 웃었다. 설화당 말이 맞았구나. 복덩이가 또 들어왔어. 그러나 향미만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저 계집 보통이 아니야. 혼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다. 복자는 빠르게 집안 살림에 적응했다.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왔고 부엌에서는 능숙하게 불을 지폈다. 여종들이 슬쩍슬쩍 곁눈질했다. 가난한 집 딸이 손은 참 야무지네. 그러나 향미는 달랐다. 복자가 나무를 묻히고 있을 때 향미가 한 입 먹어보더니 툭 던지듯 말했다. 둘째 동서 장맛이였구나. 아버님 입맛은 까다로우니 잘 배워야 할 것이야. 복자가 고개만 숙이는가 싶더니 조용히 대꾸했다. 형님, 장맛은 짜다 하여 늘 좋은 것이 아니옵니다. 아버님 병환도 있으시니 짠맛을 줄이리라 하신 의원 말씀이 있어옵니다. 향미의 눈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뭐라? 복자는 더 조용히, 더 뚜렷하게 말했다. 형님께서 집안 살림을 맡으셨으니 어른들 몸부터 살피시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지옵니다. 바른 말. 너무 바른 말이라 반박하기가 어려웠다. 향미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어느 날 저녁 고시 부인이 안채의 식구들을 모았다. 내일 장에 나가려 하는데 무얼 사오면 좋겠느냐? 향미가 얼른 입을 열었다. 어머님, 요즘 무명이 좋다고 들었사옵니다. 장터 서쪽 행랑의 무명이 질이 좋다 하니 거기서 사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고시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려는데 복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서쪽 행랑은 아니옵니다. 향미가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말이냐? 저번에 아버님께서 그곳 무명을 사오셨는데 물이 들질 않아 다시 돌려보냈다 들었사옵니다. 차라리 동쪽 면포전이 낫사옵니다. 고시 부인이 무릎을 탁 쳤다. 아, 맞다. 내가 깜빡했구나. 복자 네 말이 맞다. 향미의 입술이 실룩거렸다. 며칠 뒤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향미가 안채마루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일부러 바늘을 마루 틈새로 떨어뜨렸다. 아이고, 바늘이 떨어졌네. 동서야, 좀 주워다오. 마루 틈새는 좁고 깊어서 손가락을 넣으면 다치기 십상이었다. 복자가 천천히 일어나 틈을 들여다보더니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잠시 뒤 복자는 손에 말랑한 떡반죽을 들고 돌아왔다. 반죽을 마루 틈에 살짝 눌렀다가 조심스레 떼어내자 가느다란 바늘이 반죽에 붙어 딸려 나왔다. 복자가 두 손으로 바늘을 받쳐 내밀었다. 형님, 바늘 여기 있사옵니다. 향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복자는 단정하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며칠 뒤 향미가 창백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요즘 제 몸이 좀 안 좋사옵니다. 한양에 명의가 있다는데 가서 진맥을 받아볼까 하옵니다. 한양까지? 그럼 노자가 꽤 들겠구나. 그게 20냥이면 될 것 같사옵니다. 고시 부인이 망설이는데 또 복자가 나타났다. 어머님, 형님께서 어디가 불편하신지 여쭤봐도 되겠사옵니까? 향미가 인상을 찌푸렸다. 동서가 나설 일은 아닌 듯하구나. 아니옵니다. 다만 제 친정아버님께서 의서를 많이 읽으셨기에 혹시 도움이 될까 하여 여쭙는 것이옵니다. 고시 부인이 눈을 빛냈다. 그래? 복자 네 친정아버지가 의서를 아시느냐? 예, 동의보감도 읽으시고 본초 강목도 공부하셨사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옆에서 듣고 자랐사옵니다. 고시 부인이 향미에게 물었다. 첫째야, 어디가 불편하더냐? 향미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게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옵니다. 복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평의산을 다려드시면 나으실 듯 하옵니다. 안성약방에서도 구할 수 있으니 굳이 먼 길 나서실 필요는 없사옵니다. 고시 부인이 손뼉을 쳤다. 그래, 그게 낫겠구나. 복자야, 네가 약을 좀 다려주겠느냐? 예, 어머님. 향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또 며칠 뒤 안채 사랑방. 향미가 고시 부인 곁에 바짝 다가앉아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요 며칠 꿈자리가 뒤숭숭하옵니다. 설화당에서도 집안액을 한번 막아야 한다 하였사옵니다. 고시 부인이 눈을 크게 떴다. 앵막이라, 그리 급한 일이더냐? 향미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냥 두면 서방님 운이 막힐 수도 있다 하옵니다. 간단히 부적을 모셔두면 된다 하니 큰일은 아니옵니다. 그래? 그럼 무엇이 필요하더냐? 향미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낮게 말했다. 향과 종이, 재물값까지 합치면 20냥쯤 들 듯하옵니다. 고시 부인이 잠시 망설이는데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복자가 차를 들고 들어오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잠시 말씀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향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나누는 중이다. 나중에 하거라. 그러나 고시 부인이 손짓했다. 아니다. 무슨 일이냐? 복자가 차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장터에 말이 돌기를 요즘 부적을 핑계로 노자를 과하게 받는 무당이 있다 하옵니다. 향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설화당을 의심한다는 게냐? 복자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감히 그런 뜻은 아니옵니다. 다만 큰 돈이 오가는 일이라면 아버님께 먼저 여쭙는 것이 도리라 여겨지옵니다. 고시 부인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 대감께도 한번 여쭤보는 게 좋겠구나. 향미의 손끝이 소매 속에서 움찔 떨렸다. 복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차를 따르며 조용히 물러났다. 그날 밤 복자는 방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형님이 왜 저리 자꾸 돈을 달라 하실까? 처음엔 그저 형님이 욕심이 많은가 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자꾸 반복되니 이상했다. 한양에 다녀온다던 일도, 앵마기를 해야 한다던 말도 곱씹어 생각해보니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가? 며칠이 지났다. 어느 날 아침 복자는 장터에 나갔다. 두부 면모를 받아 집장 바구니에 담고 소금 한 줌과 실 몇 하레를 사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때였다. 사람들 틈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향미였다. 치마를 휘날리며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복자는 무심코 뒤를 따라갔다. 향미가 설화당 무당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형님이 왜 저기를? 복자는 두부 바구니를 더 꼭 쥐고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설화당 무당집 열린 방문 틈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향미의 목소리였다. 평소 시부모 앞에서 내던 그 부드러운 말투가 아니었다. 아니, 내가 그년 때문에. 향미는 팔짱을 낀 채 녹이 어린 숨을 내뱉고 있었다. 분명 별 볼 일 없는 처녀라 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인물이 저리 고울 줄 누가 알았냐고요. 설화당이 낮게 웃었다. 그렇다고? 네가 당할 아이냐? 지금 복자 때문에 땅도 못 사고 돈도 못 받아요. 어머님이 돈꾸미 꺼내려 할 때마다 그년이 끼어든다고요. 아주 지가 대감댁 안주인인 줄 알아?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설화당이 묻듯 말했다. 그게 사실이냐? 그 순간이었다. 향미가 성질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어머니, 그럼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요. 문 밖에서 듣던 복자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복자는 반사적으로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다. 그 찰나 손에서 힘이 풀렸다. 두부가 든 집장 바구니가 바닥에 퍽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복자는 그대로 몸을 돌려 달아났다. 안에서 문이 쾅 열렸다. 향미가 사나운 눈빛으로 밖으로 뛰쳐나왔다. 누구냐? 골목엔 이미 사람 하나 없었지만 바닥에 작은 주머니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복자가 허둥대다 놓친 돈주머니였다. 엿듣고 간 게 틀림없어. 설화당이 뒤에서 물었다. 괜찮겠느냐? 향미는 주머니를 꽉 쥐었다. 알아봐야겠어요. 그날 저녁 복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손에는 새로 산 두부와 나물이 들려 있었다. 부엌에 짐을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온 복자는 문을 닫았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다. 복자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혼잣말을 했다. 아니 그럼 형님이 설화당의 딸이라고? 손이 떨렸다. 말도 안 돼. 복자는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다. 형님이 무당의 딸이라면 처음부터 이 집에 들어온 것도 계략이었을까? 그리고 자꾸 돈을 달라고 한 것도 땅을 사자고 한 것도 전부 무당과 짜고 한 일이었을까? 그럼 나도 무당이 점지했다고 했는데 왜지? 복자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머님도 아버님도 시댁 식구들도 모두 속고 있는 건가? 복자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다음 날 아침, 복자는 평소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을 때였다. 동서, 등 뒤에서 향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복자는 천천히 돌아섰다. 향미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예, 형님. 어제 장에는 잘 다녀왔느냐? 복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예, 두부와 나물을 사왔사옵니다. 그래. 혹시 장에서 이상한 건 못 봤느냐? 향미가 한 걸음 다가섰다. 이상한 것이라니요? 아무것도 아니다. 요즘 장터에 좀도둑이 많다고 해서 말이지. 향미의 눈이 복자의 얼굴을 훑었다. 혹시 돈주머니를 떨어뜨린 적은 없느냐? 복자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복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다. 아니옵니다.
정말이냐? 예, 방 안에 두었사온데 지금 가져오겠사옵니다. 향미는 잠시 복자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괜찮다. 향미가 돌아서 가는 뒷모습을 보며 복자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들켰나? 아니야, 확실하진 않을 거야.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형님이 의심하고 있어. 그날 저녁 사랑채. 김대감은 책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요즘 들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설화당 무당의 말만 듣고 모든 일을 정하는 고시 부인의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차를 가져왔사옵니다. 복자였다. 들어오너라. 복자는 쟁반에 차를 받쳐 들고 들어왔다. 공손히 상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국화차옵니다. 눈이 피로하실 때 줬사옵니다. 김대감이 찻잔을 들며 물었다. 얘야, 네 친정아버지께서 글을 많이 아신다 했지? 예, 벼슬에는 뜻을 두지 않으셨으나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사옵니다. 그래서 네가 일이 총명한 게로구나. 김대감이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며느라, 혹시 네 혼사도 무당이 점지했다고 들었느냐? 복자의 손이 살짝 떨렸다. 예, 어머님께 글이 들었사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더냐? 복자는 고개를 들어 김대감을 바라보았다. 아버님께서는 어찌 생각하시옵니까? 김대감이 한숨을 쉬었다. 나는 무당의 말을 믿지 않는다. 사람의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지 무당이 정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부인이 그 말을 지나치게 따르니 걱정이 되는구나. 복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제가 한 말씀 여쭤도 되겠사옵니까? 말해보거라. 그 무당이 정말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하시옵니까? 김대감이 복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냐? 복자는 말을 고르며 천천히 대답했다. 깊이 아는 바는 없사오나 세상 일에는 참과 거짓이 섞여 있다 들었사옵니다. 김대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혹시 네가 아는 게 있느냐? 복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김대감은 잠시 복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물러가거라. 복자가 물러나자 김대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며칠 뒤 안채. 향미가 고씨 부인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요즘 동서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고씨 부인이 바느질을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이상하다니. 무슨 소리냐? 제 말마다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어머님께서 제게 내리시려던 것들까지 막는 듯하여 마음이 편치 않사옵니다. 그건 네 동서가 총명하여 그런 것이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아니겠느냐? 향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게 아니라 혹시 저를 못마땅히 여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여쭙는 것이옵니다. 무슨 소리냐? 복자는 예의 바른 아이니라. 향미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렇게는 안 되겠어. 다른 방법을 써야 해. 그날 밤 향미는 몰래 설화당 무당집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달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무당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설화당이 향을 피우고 앉아 있었다. 왔느냐? 어머니 큰일이에요. 향미가 앉으며 말했다. 복자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확실하냐? 그날 돈주머니를 떨어뜨린 사람이 복자일 거예요. 제가 물어봤는데 부인하긴 했지만 분명 그 아이예요. 설화당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렇다면 우리 사이를 알아차렸을지도 모르겠구나. 어떻게 하죠? 만일 고씨 부인께 고하기라도 한다면 아직은 말 안 했을 거다. 어떻게 하세요? 만약 말했다면 벌써 네가 쫓겨났겠지? 아직 확신이 없는 게다.
향미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설화당이 천천히 북채를 들어 올렸다. 복자를 먼저 치워야 한다. 치우다니. 그럼 죽이란 말이 아니다. 저 집에서 내쫓으면 된다. 내가 고씨 부인을 찾아가서 복자의 팔자에 흉살이 끼었다고 하마. 흉살이요? 그래. 복자가 김대감 댁에 있으면 집안에 큰 재앙이 닥칠 거라고 하면 된다. 고씨 부인이 믿을까요? 설화당이 비웃었다. 그 여자는 내 말이라면 뭐든 믿는다. 걱정 말거라. 향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럼 언제 가실 거예요? 내일 당장. 다음 날 오후 김대감댁 대문 앞에 설화당이 나타났다. 손에는 방울과 북채를 들고 있었다. 고씨 부인, 설화당이 왔소이다. 대문을 지키던 하인이 급히 안으로 뛰어갔다. 잠시 후 고씨 부인이 허겁지겁 나왔다. 아이고, 설화당 무슨 일로 이리 오셨소? 설화당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급한 일이 있어 왔소이다.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소. 고씨 부인은 설화당을 안채로 모셨다. 방문이 닫히자 설화당이 북채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어젯밤 흉몽을 꾸었소이다. 흉몽이요? 김대감 댁에 검은 기운이 서려 있는 꿈을 꾸었소. 그래서 급히 사주를 다시 봤더니 고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일이요? 둘째 며느리 복자 말이오. 그 아이 팔자에 흉살이 끼었소이다. 아니, 흉살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설화당이 손가락으로 사주를 짚으며 말했다. 처음 볼 때는 몰랐는데 요즘 들어 팔자가 바뀌었어. 혹시나 해서 다시 짚어봤더니 역마살과 과부살이 겹쳐 들어왔소이다. 그게 사실이요? 내가 거짓말하겠소? 이대로 두면 준식 도련님이 3년 안에 죽거나 아니면 큰 병에 걸릴 것이오. 고씨 부인의 손이 떨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설화당이 한숨을 쉬었다. 복자를 이 집에서 내보내야 하오. 내보내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소. 복자가 이 집에 있는 한 재앙은 계속될 것이오. 고씨 부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때였다.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차를 가져왔사옵니다. 복자의 목소리였다. 고씨 부인과 설화당의 눈이 마주쳤다. 고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오너라. 문이 열리고 복자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그 순간 복자와 설화당의 눈이 마주쳤다. 설화당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복자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내려놓았다. 설화당께서 오셨군요. 복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설화당이 대답했다. 그래, 중요한 일로 왔다.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사옵니까? 고씨 부인이 급히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다, 둘째야. 네가 알 일이 아니니 물러가거라. 복자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예, 어머님. 방문이 닫혔다. 복자는 문 밖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고씨 부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복자를 내보내야만 하오? 다른 방법이 없소이다. 준식 도련님을 살리려면 복자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역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그날 밤 복자는 방에 혼자 앉아 깊이 생각에 잠겼다. 섣불리 입을 열어서는 안 돼.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모함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야. 복자는 마음을 굳혔다. 직접 진실을 밝혀내기로. 다음 날 아침 복자는 고씨 부인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친정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사옵니다. 며칠만 다녀와도 되겠사옵니까? 고시 부인은 복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설화당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래, 다녀오너라. 복자는 짐을 챙겨 길을 나섰다. 그러나 친정으로 가지 않고 한양으로 향했다. 며칠을 걸어 도착한 한양. 복자는 향미가 살았다던 골목을 찾아갔다. 낡은 초가들이 늘어선 좁은 길이었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안악들에게 넌지시 물었다. 혹시 이 근처에 살았던 향미라는 처녀를 아시오? 한 안악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향미라면 그 무당집 딸 말이요? 복자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안악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다. 설화당이라는 무당의 딸인데 예전에 아이를 낳고 동네를 떠났다는 이야기였다. 아이들은 지금 향미의 할머니가 키우고 있다 했다. 복자는 곧장 북촌으로 향했다. 골목 끝 초가집 마당에서 노파가 어린아이 둘을 돌보고 있었다. 복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올렸다. 실례하옵니다. 혹 향미라는 이를 아시는지요? 노파는 복자를 유심히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들통이 난 게로구먼. 복자는 노파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향미가 아이들을 버리고 설화당과 짜고 양반가에 시집왔다는 사실까지. 노파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 뱃속으로 낳은 딸이고 내 핏줄인 손녀지만 그릇된 길로 간 죄까지 감싸줄 수는 없는 법이여. 설화당 그년이 말하길 안성에 큰 부잣집이 하나 있는데 마님이 귀가 얇아 무당 말이면 금도 내어놓는다 하더구먼. 그래서 향미를 며느리로 들여보내 굿이다 치성이다 핑계를 대고 재물을 끌어내려 했다 하더라. 처음부터 복을 빌어주려 한 게 아니라 집안을 제 손아귀에 넣으려던 셈이지. 노파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결국 욕심이 화를 부른 것이여. 복자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이 아이들을 제가 데려가도 되겠사옵니까? 제 자식은 제 어미 곁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노파는 한숨을 쉬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복자가 안성으로 돌아온 날, 김대감댁 마당에서는 큰 구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설화당은 복자의 흉사를 막아야 한다며 앵마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북소리가 울리고 주문이 이어졌다. 그때였다. 대문이 삐걱 열리며 복자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아이 둘이 서 있었다. 고시 부인이 놀라 물었다. 복자야, 저 아이들은 누구냐? 복자는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마당 가운데로 걸어나갔다. 아이들이 향미를 보자마자 외쳤다. 어머니! 어머니! 마당이 얼어붙었다. 향미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뒤로 물러섰다. 나는 모른다. 저 아이들은 모르는 아이들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울며 향미의 치마를 붙잡았다.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향미, 이게 무슨 일이냐? 복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님! 어찌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이 집에 오셨나이까? 고시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복자는 한양에서 확인한 사실을 차분히 말했다. 그리고 설화당을 향해 물었다. 형님이 당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왜 숨기셨나이까? 마당이 술렁였다. 설화당이 북채를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내가 김대감을 살려내지 않았느냐? 너를 이 집에 들여보낸 것도 바로 나요. 그 은혜를 잊고 어찌 이리 배은망덕하단 말이냐? 복자는 담담하게 되물었다. 그것이 정말 신통력이었사옵니까? 아버님께 매일 드시라며 어머님께 건넨 그 약재는 몸을 돋우는 약이 아니라 여러 가루를 뒤섞어 도끼가 돌게 만든 것이옵니다. 설화당의 얼굴이 굳었다. 설화당의 치성이 효험을 낸 것이 아니라 그 약재를 더는 드시지 않게 되시자 병세가 잦아드신 것이옵니다.
복자는 품에서 작은 소금 단지를 꺼냈다. 더 이상 거짓 주술은 이 집에 통하지 않사옵니다. 복자는 한 줌의 소금을 집어 설화당에게 뿌렸다. 마당이 조용해졌다. 고시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무당 말만 믿은 내가 어리석었구나. 김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나 설화당을 노려보았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할까? 설화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물러섰고 향미 역시 집을 떠나야 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뒤 김대감 댁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고시 부인은 더 이상 무당을 찾지 않았고 준식과 복자는 금슬 좋게 지냈다. 이듬해 봄에는 아이도 태어났다. 어느 가을날 복자는 장터에서 우연히 향미를 보았다. 남루한 옷차림으로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었다. 복자는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거짓으로 쌓은 것은 결국 무너지는 법. 복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다. 대문 안에서는 아이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함께 흘러나왔다.